그 저희가 세 명이 같이 이제 막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처음이어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는 게 거의 다 처음입니다. 아, 예. 예. 뭐 영광입니다. 예. 우리 이기택 이사님하고 리서치 아름의 저기 이동현 대표님. 네. 이기택 이사님은 메리츠 예. 좀 메리츠 소개 좀 금융센터에 있습니다. 아니 메리츠 금융센터가 아니라 영업부에-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 아니 어디?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예, 메리츠 영업부 금융센터에 여의도에 있고요. 이기택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메리츠 증권 이기택 이사님이시고 그리고 이동현 대표님. 네, 저는 리서치 아름 대표로 예. 지금 올해 8월부터 이제 예. 시작해서 지금 리서치 아름 대표로 있는 이동현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우리 이동현 대표님은 방송에 특화된 훈훈한 외모. 오, 그리고 우리 이기택 이사님은 제가 옆에 있으면은 좀 제가 하얘 보이네. 그러게요. 제가 하얘 보이네.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특히 이제 스몰캡에 특화된 이기택 이사님 의자를 올리셔야 될 것 제가 같은데? 약간 쓸게요. 네. 아니 의자를 좀 올리세요. 그래요? 예. 그럴까요? 굉장히 앉은 키가 작으신데 네. 됐다. 키는 큰데 다리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이기택 기사님이 다음 주부터 이제 스몰캡 쪽을 이제 네. 담당을 해주실 거라서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같이 좀 오버랩하는 측면에서 네, 같이 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어저께 그래도 어제 맞죠? 네. 김정환 대표님하고 같이 점심 시간에. 점심시간에 라이브 네. 때 잠깐 인사를 드려가지고 그래도 음. 익숙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먼저 리서치 아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리서치 아름이 사실 독립 리서치 회사고요. 맞아요. 예, 2016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5천억 이하의 이제 중소형주를 커버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증권사가 이제 커버하지 않는 그 미커버리지 종목들을 위주로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그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그 10개 중에 하나밖에 리포트가 중소형주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중소형주 내에서도 이 기존에 알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만 커버리지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소형 종목, 아주 그 커버리지가 없는 종목, 그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짜리도 저희가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엄청 많은데 사실 IPO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리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도 결국에는 점점 이 희소한 종목,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남들이 안 보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도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텐베거라는 게 다들 시가총액 그 작은 작을 데서부터 때 시작하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진짜 틈새 시장을 제대로 노리신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네, 이제 리서치 아름으로 왔는데 그때 느낀 바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이상의 거를 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있고 그렇죠. 신경 쓰이죠. 아무래도 검증이 된 회사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이 한 1,000억 미만짜리도 좀 검증된 회사를 네. 좀 발굴해서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리서치 아름 이동현 대표 함께하고 있고요. 대표님 방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매니저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대표님 개인 소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깔때기 한번 꽂으시죠. 저는 2007년에 이제 운용업계에 와서 피데스 자산운용에서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네. 지금 회사가 사실은 좀 7번째 회사긴 해요. 좀 이직이 잦긴 근데 했는데. 원래 여의도 바닥이 그렇잖아요. 네네네, 좀 그렇긴 한데 이전 직장은 트러스턴 자산운용에서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좀 운영했었고요. 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중소형주 펀드를 주로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그래도 좀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업종이라 그래서 리서치 아름에 합류하게 된 계기도 중소형주 정도. 네. 매니저 생활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규모가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도전이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좀 어떠세요? 하시는 일이? 국부펀드를 운영할 당시가 NAV가 8천억 정도 됐었고요. 네. 그 노르웨이 고객이 요구하는 바는
굉장히 집중 투자해라 음. 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시장과 다르게 가라. 음. 너만의 색깔을 보여줘라. 중소형주로요? 아니면 네네네, 중소형주로 중소형주로요. 국부펀드가 네. 국부펀드 8천억을 운영하는데 뭐 조금만 깔짝 사도 뭐 종목이 야. 제가 사실 펀드를 운영하면서 이 8천억의 종목 수는 40개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굉장히 압축돼서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하셨네요. 네네네.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노르웨이 고객이 되게 오래 기다려줘요. 아,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 연기금님들 그만 좀 우리나라 연기금은 금방 뺏어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6개월마다 자리 나래비 세워서 앉혀놓고 막 그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3년을 운영을 하면서 이 성과가 안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솔직하시다. 성과가 안 좋았을 때 오히려 더 집행을 해줘요. 아, 네. 돈이 모자라서 성과가 안 좋은 줄 알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네. 매니저의 스타일 분석을 해요. 노르웨이 음. 국부펀드는 오. 이 매니저는 이런 스타일, 예를 들어서 가치주 성격, 성장주 성격, 매니저의 이 스타일 분석을 해서 그 스타일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돈을 더 집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 그 시장에 예를 들어서 가치주가 안 좋은 시장이니까 성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오, 대박이네. 그래서 또 3년 정도 운영하면서 또 계약서에 써 있어요. 음. 이 원래 펀드를 운영하면은 운용 보고서라는 걸 매달 한 번씩 네. 씁니다. 네. 네. 이 대부분의 우리 국내 기관들도 다 운용 보고서를 쓰는데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운용 보고서 쓸 시간에 탐방이나 더 가라 오, 이렇게 써 있어요. 멋있다. 그 형님들 멋있는데 예, 노르웨이 형님들. 큰 형님들이셨네.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좀 이직하셔서 네. 좀 완전 다른 환경이잖아요. 일단- 용기와 뭔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많아서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 네. 사실 펀드 매니저의 지금 현재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수익률에 쫓기고 반성문을 많이 쓰셨구나.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성과 눈물이 날라 베이스로 그러네. 많이 가는데 또 그 성과급이 개인 투자하는 것보다 또 크지도 않고.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스트레스 엄청 나시죠. 고민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내 돈도 못 굴리면서 이 짓 하느니 아, 예. 개미 투자하러 나가야겠다 뭐 이런 분들 많고. 요즘 그래서 인력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 네. 이제 본론 예. 준비한 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형 이제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독립 리서치로서 이 추구하는 바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특정 기업이나 이제 금융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관 대상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자유롭게 의견 도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6월 달에 공모주 따상의 불편한 진실 아, 저 이 리포트 읽고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뭐 하는데? 뭐 아름에서 나온 한 줄 리포트인데요. 요약하자면 어떤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이 공모의 과정까지 오기 전에 수많은 VC 투자를 거칩니다. 그렇죠. 네. A, B, C, 네. D 이런. 예. 거. 네, VC 투자를 거치고 그 다음에 IPO에 올라오는데 음. IPO 할 당시에 이제 피어그룹 밸류에이션을 잡을 때 네. 상당히 얼토당토 안 하는 저 밸류에이션을 위에 있는 잡죠. 거 끌어다 쓰죠. 예. 비교 불가능한 밸류에이션을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저희는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위험성을 알리고자 이런 리포트를 발간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리서치 하우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이 비상장 리서치까지 좀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KOTC나 코넥스 같은 그 지금 거래되고 있는 비상장주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자 하고요. 아무래도 수요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IPO 시장이 그렇게 많은 돈이 몰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희소한 나만이 알고 있는 남들은 모르는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자 이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시적인 리포트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AS도 해 주시는 거죠. 업데이트도 하시고. 네, 저희가 최근에 좀 사실은 저희가 인력 구조상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드리기가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력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간된 리포트들 중에서 그래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팔로업 할 수 있게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서 네. 아, 예. 오늘 준비하신 그 스몰캡 이야기로 좀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스몰캡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로 조금 깔아놓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네. 일단은 뭐 최근 증시 상황은 사실 네. 뭐 여러분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사실은 네, 뭐 네.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는데 이 최근 뭐 이 엊그저께 그 메리츠 이다솔 씨를 네. 만났는데 예. 예. 그 우리 좀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지인분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아 원체 바쁜 적이라서 많이 바쁘시죠? 네. 최근 상담 오는 분들의 자금의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금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제 증시에 신규로 들어가는 이런 자금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디 이제 운용사에 운용했던 자금들, 네. 기존의 증시에 머물렀던 자금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예탁금도 사실은 뭐 정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아 있는 IPO 대여금은 뭐 카카오페이 정도인데 그것도 사실은 뭐 딜레이가 많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좀 본 거는 이 섹터 수익률을 좀 봤습니다. 연초 대비 어느 섹터가 아웃퍼폼했고 언더퍼폼했고 왜냐면은 이 향후의 시장은 기관이나 이 외국인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봤고요. 그래서 뭐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유학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대부분 정유학주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 많이 올라왔던 거고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컴플렉스 마진이 한 5.6불대까지 올랐는데 이제 다음 시즌은 난방유 시즌이고 네. 리오프닝이 되면 이제 제트유나 등경유 수요까지 생각해 보면은 정제 마진은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허리케인 영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리그 카운트도 사실은 뭐 과거 고점 대비 절반도 못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을 때 그 업체들이 파산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리그 카운트도 급격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구간에서 리오프닝 수혜 이렇게 하면 이 등경유나 제트유 수요까지 받쳐주면 정유주는 좀 더 이제 흐름이 지속될 그러니까 걸로 보여집니다. 재고 마진, 정제 마진 둘 다 좋아지는 사이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류 관련된 평가 이익이 붙을 수 있고 네. 정제 마진으로 이 마진 자체가 좋아지는 구간에 네. 놓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하반기 가면은 컨센서스가 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죄송한데 보여집니다. 요 장표 잠깐만 장표 네, 설명 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린이 분들은 이 정제 회색이 마진. 뭐고 아, 네, 이게 점이 뭔지 네. 잘 모르시니까 회색이 구름 속에서 뭐가 네. 올라가는 네, 구름 차트 2015년도, 20년도에 이 회색 그 음영 처리된 부분이 네. 정제 마진의 이 구간입니다. 상하폭. 네, 상하폭이고 짙은 녹색으로 돼 있는 게 15년, 20년 평균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 점선으로 돼 있는 게 5.6 찍혀 있는 게 이제 21년도의 정제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를 풀을 보면 수요는 더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제 마진은 여기서 멈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계절성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계절성도 있습니다. 원래 이 5월, 6월 되면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네. 가솔린 수요가 매우 많이 붙는 구간이고 네. 하반기 가면은 이제 난방유 수요가 네. 좀 많이 좋아지는 국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LNG 가격도 많이 오르고 많이 이랬기 올랐죠. 때문에 예. 오히려 이 제트유 수요, 등경유 수요, 이 경제 지표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안 좋은 구간에서 정제 마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등경유 수요까지 붙어서 마진이 좋아버리면 마진은 좀 더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네요. 네.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예.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최근에도 그게 이제 시장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네, 네, 에너지 네. 관련주들 뭐 가스건 뭐 그쵸 정제 쪽이건 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화학 말씀해 네.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정유주 일단은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화학 섹터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참고로 정유주 관련해서는 어제 이 시간에 라이브 할 때 KTB 투자증권의 박일선 네, 네. 연구위원이 나와서 정유주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네. 클립도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예, 네. 말씀 계속 알찹니다. 이어주십시오. 네. 최근에 이제 화학 쪽은 PVC 채널이 저는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PVC 채널이 왜 이게 강세를 건설 보이냐면 자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건설 토목 자재죠. 건설, 예. 예.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화학 제품에서 셧다운된 것 중에 미국 전체에서 한 50% 정도 PVC가 셧다운이 됐어요. 네. 셧다운이 됐는데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석탄 가격 추이거든요. 왜 이걸 같이 보여드리냐면 중국은 이 아까 화학 스프레드 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PVC가 카바이드, 그러니까 석탄 베이스로 PVC를 만들어요. 그게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고 아, 석유가 아니라 석탄으로 석탄에서 PVC를 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국하고 호주가 이제 석탄 관련된 무역 분쟁이 있으면서 이 중국 내에서 석탄 가격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PVC를 생산하는 중국 카바이드 업체는 원가가 비싸지는 거니까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생산 물량은 좀 적은 상황이죠. 적은 상황인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공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인도도 지금 건축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탄탄한 상황에서 네. 공급은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PVC 마진은 좀 더 우상향할 것 같고요. 어허.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는 그 PVC 채널에 있는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PVC 첨가제를 만드는 애경유화 뭐 오늘도 주가는 좋았지만 이런 업체들이 이 당분간 좀 우호적인 환경에 놓일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학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내 CTO, 그러니까 콜트 올레핀, 네. 석탄 베이스로 하는 NCC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본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NCC 대비 이 CTO 설비들이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구간이라서 국내 화학 업체들이 지금 현재 좋은 구간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NCC의 경쟁력이 올라간다. 뭐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오늘 그래서 대한유화가 상당히 좋았던. 네, 8% 맞습니다. 네. 네. 올랐던가요? 상당히 그림이 좋았던 네. 예, 이유가 되는 거네요. 네. 그 사실은 뭐 ECC 설비나 이런 것도 그 천연가스 베이스, 네. 그 에탄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가격도 석탄만큼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차트 너무 많이 보니까. 올랐습니다. 예, 천연가스나 뭐 석탄이나 다 네. 용트림 하고 있어요. 그걸 샀어야 돼.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예. 이제 불편한 얘기? 어떻게 음. 보면 왜 이런 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거 좋습니다.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거. 네.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 생명과학 쪽이 코스피 대비 18% 언더퍼폼했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예. 네. 아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냐면 28% 생명과학 18% 그러네요. 네 이제 섹터를 좀 세분화해서 보려고 아. 이 섹터 업종 지수를 세분화해서 네. 그래서 어떤 업종이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했고 아웃퍼폼했고 요거 혹시 네. 오른쪽에 다- F5 누르고 예. 전체 화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펑크션 F5인가? 네. 펑크션 누르고 네. F5. 전체 화면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거죠? 예. 네. 예. 다음 장. 네. 이게 이제 오른쪽에 5번째 줄, 6번째 줄이 제약하고 생명과학입니다. 네. 예. 실제로 이게 언더퍼폼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언더퍼폼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 뭐 이런 이슈 때문에 항상 이제 연말 되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사실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근데 올해 보시면은 이 섹터 자체도 제약이 28% 언더퍼폼, 생명과학도 한 18% 언더퍼폼을 했거든요. 올해 내내. 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예. 섹터 퍼포먼스를 보냐면 향후에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은 정체돼 있는데 전체 자금에서 자금이 움직이게 되면 언더퍼폼한 섹터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관심 갖게 되는 거죠. 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는데 아웃퍼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이오 같은 거 안 담고 있었는데 해지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연말이나 이렇게 섹터 퍼포먼스를 보면서
포트에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이렇게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관의 성격은 이런 언더퍼포먼 섹터 쪽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거 고민을 새롭네요. 해봤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심리가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한 성과 평가가 11월에 마무리가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11월까지 성과 많이 낸 사람들은 나 올해 할 농사 다 지었다. 네. 여기서 성과급 내년 초에 이만큼 나온다. 네. 그러면 12월은 놀자. 아니면 뭐 조금 더 나면 좋을 것들에다 좀 옮겨 놓자. 네네. 아, 그 심리. 이거는 이익 실현해서 클로징을 해놓고 네, 나머지를 클로징 해놓고. 담아 놓으면 추가 성과가 날 수 있으니 매니저들의 심리죠. 그게 지금 어떤 일종의 뭐 빈집털이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급이 빈집다. 한창 그 이 시기가 되면 그 제약바이오 업종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걸 하냐면 연초에 이제 학회 일정이나 네,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일정을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맞아요. 올해는 거의 없어요. 에? 올해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런 코멘트가 없어요. 아, 코멘트가 없다. 네, 네. 그 일정은 있을 테고. 일정은 당연히 매년 그리고 똑같은 일정이 여기 있습니다.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을 만나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네. 완전 사색인. 욕은 욕대로 먹고 맨날. 형이라도 전화해줘서 고마워. 막 이런 분위기세요, 요즘 다들.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이 좀 심심한가요? 심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직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또 힘들어서. 실직 플러스 이직 정도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 관련사로 이직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접으신 분들도 있고 개투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특히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년 올해까지 너무 고생을 하셔서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예. 네. 예. 다른 쪽 좋은데 퍼포먼스 많이 나는 쪽은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잘 박탈감이 있으세요. 되면서 욕 먹으면 다행인데 네. 주가도 안 되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유튜브나 그런데 또 나가시니까 거기 댓글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힘드시죠. 예. 아, 저 Y 스트림만큼 깨끗한 저기 댓글창이 없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2차 전지 업종이나 친환경 업종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고민 많이 하셨네요. 역시 다르게 하시는 분. 이 아, 바이오 좋습니다, 업종에 좋습니다.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좀 오랜만에. 잔다르크가 나타나셨네요. 먼저 가서 꽂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일정? 일정 네, 이게 이제 올해 연초에 나온 일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 이런 일정에 대해서 뭐 코멘트하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이제 올해 JP 모건 헬스나 뭐 AACR이나 아스코 같은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봤고요. 연초부터 중요한 학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 21년도 보시면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됐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 초가 되면은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일정이 있고 이 연말 되면은 대주주 이슈로 인해서 일단 주가 수익률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 올해 연초에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참석을 했나 좀 살펴봤습니다. 유한양행, 종근당, 매드팩토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사실 여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매년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매년 비슷한데 비슷해서 뭐 이걸 똑같이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일단은 이 대형주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기관들이 아마도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면이란 제가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CMO나 이 백신 위탁 생산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적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실적도 탄탄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 바이오텍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소형주 바이오텍은 이제 기술력이 좀 있고 파이프라인 확장성이 있는 회사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드팩토라는 업체고요. 예. 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예. 한때 많이 주목받아갖고 좀 많이 올랐다가 네, 많이 올랐다가 뭐 임상이 지연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타 뭐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네, 너무 힘들게 해놨잖아요. 네네네. 위에 상위 그룹들 신약 개발하는 것들이 네. 투자자들이 외면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 해놔서 힘들게 해놨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임상 3상에서 빠그라진 경우가 많았죠. 그거 그러니까 커버했던 애널분들도 당황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상처나 아픔이 있어서 다신 신약 쳐다보지도 않아라고 해서 지쳐 나가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신뢰도가 많이 이제 상실이 되면 네, 네. 그래서 아예 밑에까지 안 그래서 쳐다보는. 반면에 최근에 부각을 받는 건 그래도 숫자 나오는 CMO, 위탁생산 아. 그런 애들은 같은 바이오지만 그래도 숫자가 나오고 어. 뭐래도 만들어서 야 역시 우리는 제조를 잘하고 뭐 공장 돌려서 엔지니어를 갈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아, 당장 수주 나오는 것들 그런 쪽으로 수급이 다 간 거예요. 역시 개발보단 제조야 아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났는데 연구개발 성과를 초록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말씀하시자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매드팩토 같은 업체가 뭐 TGF 베타 억제제 하는 업체고 파트너사로 머크를 갖고 있는 업체라서 사실 파트너도 빵빵하고 뭐 이 올해 6월에 임상 데이터도 나왔고 뭐 추가적인 임상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네. 이 회사를 만나보면 회사는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대부분의 바이오텍 회사를 만날 때 제가 이제 경험상 그 대표이사분이나 CFO 분을 만나면은 좀 더 클리어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드팩토 일단은 처음에 뭐 주가도 많이 빠졌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관심으로 좀 보자라는 거고 다음에는 좀 그 오스코텍 매드팩토가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일정하고 어떻게 좀 연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근래? 일단은 AACR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 JP 모건 헬스의 매드팩토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 일정에 매드팩토가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도에 매드팩토가 나와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공개를 한다. 그리고 연말 지나고 내년 초에 이런 바이오텍의 이슈가 분다. 그럼 매드팩토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주식이다라는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뭐 사실은 내년도 JP 모건 컨퍼런스는 오프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갔다 왔던 제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백신 맞고 갔다 왔는데 미국은 원래 자가격리가 아예 없고 한국에서도 진단 검사가 항체가 있다라고 하면 하루만 있더라고요.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데 뭐 네. 미국은. 네. 축구나 뭐 다른 경기 보면 마스크 안 쓰잖아요. 학교도 다 이제 등교하고. 예. 네. 그러니까 정상화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시점에 또 그러면은 왜 지금 오늘 얘기해 바이오를? 근데 제가 올해 일정 9월 일정을 보니까 여기 에스모라는 유럽 종양학회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에스모가 네. 재작년에 그 어디입니까? HLB 때문에 네, 네, 네. 굉장히 유명해진 네, 맞습니다. 에스모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스코텍이 이 얀센과 병영 투약하는 이 임상 결과를 1, 2상 중간 결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일정 보시면은 주가도 많이 빠진 상황인데 이런 일정들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스코텍. 네네네.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고바이오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이걸 가져왔냐면 사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파이프라인 확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 네, 스마티움이라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현금도 한 500억 정도 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때 자금 여력이나 이런 게 좀 뒤처지지 않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 보니까는 데이터도 충분하더라고요. 3,000명 이상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뭐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인체 시료도 한 5,000개 이상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좀 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 아무래도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언제 반등할지 요 정확한 시점은 뭐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작은 실마리 예를 들어서 뭐 내일부터 있을 에스모라든지 이런 학회에서 뭐 추가적으로 오스코텍이 뭐 좋은 결과를 내거나 이러면은 또 섹터 분위기는 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다 친환경주 뭐 이런 거 볼 때 오히려 바이오 쪽 이렇게 한번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한번 예, 보시는 그러게. 게 요즘 한 바퀴씩은 다 순환매가 돌았는데 네. 뭐 바이오는 완전 잊혀진 계절이 됐는데 예, 그리고 자신감 있게 리포트도 못 내시더라고요. 뭐 리서치 아름이니까 이렇게 되지. 예. 저희가 이제 저희도 사실은 제약 바이오 리포트를 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 검증을 제가 박사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3천억인데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을 항상 찾아봐요.
비교 평가를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물론 사업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부가 뭐 해외사는 여러 개 사업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네. 실제로 이 해외 업체들 중에 동일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업체 파이프라인의 가치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그렇죠. 딜을 했다 뭐 이런 네, 가치를 네. 통해서 상대 비교를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체가 싸다 비싸다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네.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뭐 특정 뭐 제약 쪽을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네. 완전히 이제 개발 방식이 다른 제약사도 네. 커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 애널리스트 분 이 모델이나 이런 걸 보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DCF 평가를 하거든요. 현금 할인법으로. 현금 할인법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가정이 들어가요. 네. 임상 1상 통과율, 2상 통과율, 3상 통과율 거기에 가정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 현금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또 할인율이 가정이 들어갑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가 확확 바뀌거든요. 음. 그래서 물론 뭐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해외 파이프라인과 국내에 있는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비교해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알면 알수록 바알못이 되는 것 같아요. 바알못? 네. 이게 뭐 어느 한쪽을 알아서 이쪽을 막 팠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빠그러지면 갑자기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니까 지치죠. 그래서 이제 베타 값이 큰 거고 예, 기대 예. 수익률도 높되 리스크도 이제 상대적으로 크게 봐야 되는 거고. 형님도 바이오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아 많이 아팠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또 아픔을 겪으신 만큼. 근데 그 어떻게 여기 주름의 한 세 가닥은 바이오 때문에 난 것 같아요. 탐방도 그렇게 가고 뭐 거기 교수님 대표님 다 만나고. 아니 근데 탐방 가면 그 회사는 다 자신감 넘치죠 어디든. 그게 자기네 뭐 파이프라인에 이제 대해서. 그리고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그 허들 있잖아요. 1상, 2상 그 허들을 넘었을 때의 가치 그리고 이게 비교 약물이 있잖아요. 그 네. 약물의 가치 뭐 그런 아. 것까지 다 보고 다 꼼꼼히 챙겼다라고 하는데도 실패를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임상 2상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근데 또 해외 제약사께 더 좋대. 네. 그럼 여기는 또 막 무너지고 막. 네, 그렇죠.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네, 네. 어렵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중국 회사하고 한국 회사, 일본 회사의 바이오텍들을 비교해 보면 네. 국내 회사들의 바이오텍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본 회사는 사실 파이프라인이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일본 회사는 역사가 한 200년 된 회사도 있고 네. 굉장히 깁니다. 근데 국내 바이오텍은 사실 역사가 짧은데 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바이오텍 회사들이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텍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재미는 있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이오 특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네네네. 그쪽 전공하시니까 서울대 의대 나와서 지금 이제 뭐 항암 이거 뭐 네. 이렇게 개발하고 계신 분 계신데 그러니까 아예 이해관계가 없는 분 불러서 좀 이렇게 뭐 항암 1세대, 2세대, 3세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제약사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스터디해 보는 시간을. 저는 이등현 대표님을 좀 알아서. 네. 근데 오늘 딱 자기가 좋아하고 전공 분야를 갖고 나오셨어요. 전공? 예, 펀드 매니저분들도 자기 섹터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주전공이죠. 근데 제가 딱 이거 보니까 그게 바이오예요? 예, 아니요. 그 전에는 화학이었어요. 화학만 아마 한 10년 거래하셨죠? 10년 이상 화학 하셨을 거예요. 섹터를 한 7년 정도 커버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쪽에서도 이제 섹터가 바이오 게임 쪽이셨거든요. 그런데 추억의 종목들이 여기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서 별표해놨습니다. 제가 추억의 종목? 예, 탐방도 같이 가고 했던 종목들이 좀 있어서 좋습니다. 예, 또 여담이었습니다. 여기서 예. 끝나는 게 아니죠. 네, 말씀. 사실 이 바이오텍 중에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ST팜이랑 앱클론 같은 회사도 제가 맞습니다. 좀 예. 네.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내에서 카티 임상 그 카티 치료제를 하는데 카티는 뭐 줄기세포 어떻게 다르지? 그게 줄기세포 치료제랑은 좀 다른데요. 예. 그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게 아, 바이오는 저도 설명하기가 좀 카티 힘듭니다. 많이 네. 듣긴 들었는데 네. 이거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할 네. 수 있는 게 좋을 텐데. 예. 앱클론 같은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카티 임상이 들어간 회사라 예. 이런 이슈들이 부각될 때
이 한 번쯤은 튈 수 있는 업체라고 보여지고 ST팜은 사실 제가 진짜 오래 본 종목이거든요. 펀드에도 핵산. 진짜 오래 갖고 있었고 네. 국내에서 사실은 ST팜 같은 업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 원료 의약품을 하는 회사인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실 공장을 매년 실사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검증이 간접적으로 된다라는 된다라는 뜻인가요? 뜻이죠. 네. 예, 생산 설비에 대한 검증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회사가 뭐 예전에 길리어드의 C형 간염 치료제를 했었던 회사고 그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회사인데 길리어드가 약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치가 네. 돼버려서 그래서 매출이 안 나요. 매출이 그쪽에서는 안 나요. 아 C형 간염이 예. 약을 너무 잘 만들어서 길리어드가? 예 어. 간염을 완치를 시켜버리니까 그안 팔려. 더 이상 간염 환자가 안 생기니까 약이 안 팔려요. 그런 아니 근데 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좋은 건데 이게 참 네. 예, 애매하네. 앞으로 이런 약이 주주 입장에서는 예. 예. 근데 이제 ST팜은 그 외에 이제 올리고 헥산이라는 예. 이 요즘 말하는 RNA 치료제에 네. 들어가는 원료를 하고 있고 제일 핫하죠. 글로벌 캐파에서는 1등이고 추가적으로 증설도 했고 이런 회사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ST팜 같은 회사는 기술력도 넘치고 그 다음에 이 공장에 대한 검증을 글로벌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국내에는 아마 드물 거라고 보여집니다. mRNA 하면 요즘 진짜 핫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가능성이 어디까지 검증이 좀 되어 있는 지금 거예요? 실제로 메신저 RNA 관련해서는 생산 설비가 일부 있습니다. 아, 아직 그래요? 규모는 작은데요. 네. 일부 있고 그거를 향후에 이제 증설을 해 나갈 거예요. 근데 ST팜 자체적으로 이 mRNA란 RNA 물질을 공급을 할지 아니면은 백신을 개발할지 어떻게 전략 방향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동아 소시오 그룹을 이 동아 네. 보시면 용마로직스라는 그 의약품 배송 업체가 있고 네. 네네네. 동아 제약이 있고 ST팜 네. 같이 원료 의약품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내에서도 전략적으로 좀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산 백신 해갖고 백신 자리. 네. 뭐 한미약품하고 ST팜하고 이렇게 전략을 뭐 세운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ST팜이 그 중에는 그 LNP 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그럼 저희도 이제 뭐 꿈을 꾼다라고 하면 mRNA 백신, 모더나나 화이자과 같은 백신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은 있다.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기술은 가지고 네, 있다. 네. 방향이 특허도- 어떻게 설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술은 확실히 갖고 있다. 특허도 확보한 상황이고 기술은 그래요?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면서 네. 시간을 네. 이제 기다리면서. 네네. 네. 네. 그다음 또 진도를 나가실까요? 네. 아까 네. 우리 파타고니 얌얌님이 ST팜 좋다고 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서로 자기가 투자해주신 그 바이오주들 이야기 막 채팅창 하고 있어요. 손지연님이 아까 잠깐만 레키로나 치료제 안 되면 자기 거지 된다고. 셀트리온. 네. 예, 그러네. 랑꿈님은 힘돌림한테 대박 나시라고. 힘돌림이 뭐 힘드시다는 얘기 하셨나?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새로운 업종이? 이번에도 또 아까 부진했던 올해. 네. 예.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여기도 빈집인가요?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빈집이라 어디길래? 사실 OLED 장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OLED 소재주는 워낙 이 덕산 네오룩스나 이녹스 첨단이나 너무 네. 주가가 네. 좋았고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비싼 편이라 음. 이번에는 저희는 OLED 장비주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8월 중순쯤에 OLED 장비주에 대한 그 리포트를 썼습니다. 썼는데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뭐 OLED 패널 자체 수요량이 올해 한 6억 대 정도인데 내년에는 한 8억 대 정도로 한 40%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네. 신규 채용되는 세그멘트가 늘어나요. 노트북 OLED, 그다음에 뭐 태블릿 뭐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이런 OLED 장비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OLED 소재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AP 시스템이란 업체를 사실은 리포트를 발간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OLED 종목에 대해서 묶어서 한 세 종목씩 말씀을 드렸는데 AP 시스템을 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쯤 나왔을까요? 리포트가? 이 리포트가 8월 초에 네, 나왔어요. 네.
8월 초에 나왔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OLED 중소형 OLED에 대해서 아직 투자가 없지만 한 15K 정도는 연말 연초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15K면은 뭐예요? 15,000장? 월 15,000장. 네네네. 월 15,000장이고 그다음에 중국도 사실 OLED에 대한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그 LTPS 결정화 ELA 장비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중국 내에서는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캐파 투자가 늘어나면 사실 AP 시스템 같은 업체는 수주량이 늘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 파츠 매출이 있어요. 수주가 지금 상당 기간 공백 기간이었는데 사실 실적은 이 재작년 400억, 600억 이렇게 올라오면서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이제 실적 체질은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주가 붙어버리면 사실 추가적으로 AP 시스템은 여기서 업사이드 룸이 많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파츠라면은 뭔가 부품, 소모품. 네, 소모품 매출이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저희 2018년도에는 한 1,6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그러다가 2019년도에 2,000억까지 늘었다가 지금 한 수주가 없기 때문에 1,900억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츠 매출이. 그러면서 이제 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폭 좀 감소폭이 있었지만 이 파츠 매출이라는 건 사실 마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깔고 가는데 수주가 붙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장비 주는 이런 스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기는 연말이나 연초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저희 하우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약간 역발상으로. 네네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주가가 뭐 안 오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점 자체를 맞춰주세요. 명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투자 시점에 대한 에는 이 초기에 이제 아주 미미한 근거들이 약간씩 생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일 에스모 같은 경우에 어떤 시장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어떤 훈풍이 불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실마리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운영을 해보고 이게 시장을 겪어본 바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삼성이나 LG가 어떤 식으로 OLED를 투자를 언제 할지 그런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이 패널 수요의 증가나 이 향후에 사실 VR이나 이 AR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게 가면 사실 VR 쓰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하면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어지럽고 무겁고. 무겁고. 근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주사율이 높아야 돼요. 화면의 주사율이 높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패널 LTPS 패널 방식에서 LTPO 패널 방식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정이 한 4단계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캐파의 로스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A3 라인이 한 105K 정도 되는데 한 30K 정도 로스가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율이 떨어지는 수율이 거죠. 떨어지죠. 그러면은 OLED 패널 수요도 느는데 이런 수요율도 떨어지면 사실은 여기에 대한 투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시점은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건 저는 뭐 애플의 LCD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컨택해서 OLED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빅사이클이 한번 나왔었고 이번에 리포트 보니까 어느 증권사인지 모르겠는데 애플 너도 보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리포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폴더오픈이 이렇게 잘 팔리니까 애플도 앞으로 폴더오픈을 준비하지 않겠나라고 추측하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시장은 이쪽 방향이다라고 하는 리포트였는데 저도 그 리포트를 보면서 애플이 이제 요번에 꽉 났잖아요. 요번 스마트폰도. 아이폰 안 쓰시죠? 근데 안 쓰죠. 아이폰은 예전에 이제 쓰다가 말았어요. 근데 아이폰 유저 분들한테도 아마 이게 오늘 뉴스 보면 아이폰 13 꽉 나가지고 이제 애플도 혁신이 좀 필요한 시기다. 혁신성이 떨어진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AP한테는 정말 큰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요번에 신규 출시한 게 폼팩터가 좀 바뀌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요번에 바뀐 건 그 배터리 용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런 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뭐 노치가 이만한 게 네, 요만해졌다. 요만하게 줄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혁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작년이 워낙 좋았으니까 작년 대비 한 10% 정도 판매량이 줄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기보다는 애플은 폼팩터의 변화, 폴더블이라는 2023년도에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 폴더블에 대한 니즈는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용량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최근까지 폼팩터의 변화는 카메라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사실 줌으로 당겨서 달 찍어도 한 번 신기한 거지. 계속 달만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23년도에 확실히 나올 건 같아요. 근데 애플의 전략은 그거더라고요. 그 애플 쪽하고도 이제 협력하고 계시는 그 회사 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네들은 삼성처럼 네. 뭐 접히다가 가운데가 뜨고 디스플레이 문제 생기고 뭐 힌지 문제 이거 아니고 우리는 완벽하게 해서 낼 거기 때문에 23년이다. 이렇게 늘 말은 하고 있다고. 그땐 나오긴 나오겠죠. 삼성 완벽한데 지금. 지금은 3는 거의 완벽하다고 네. 봐야죠. 3는. 여기 채팅창에서 AP 시스템하고 AP 위성 연관 있나요?라고 힘돌림이 물어봐 주셨고 하이노트님이 AP 시스템은 OLED 장비 주고 AP 위성은 위성 주파수 통신 장비라고. 맞습니다. 또 네. 하이노트님께서 대신 또 그래줘. 감사합니다. 얼굴 살짝 빨개질 뻔했는데. 훈훈합니다. 훈훈합니다. 또 예. 이렇게 집단지성을 통해서. 그러게요. 예. 퇴근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되게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좀 채팅창 보면서 인사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는 채팅창 이기택이고요. 보이시죠? 예, 저 모니터. 저는 이제 살짝 랑꾸님. 노안이 와서 그런지. 노아님은 멀리 있는 거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예. 파타고니 얌얌님, 아로보제이님, 힘돌님, 하이노트님, 박도강님, 에라이님, 팅커벨님, 미래가뿐이, 현이파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루이님도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지리사님 감사합니다. 네. 핑크스타님도 계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